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계절에 따라서 왔다가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고는 하는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정 계절이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특정한 계절이 되면은 우울증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을에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월, 11월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되는 거고, 좋아져서 5월달이나 6월달 되면은 70% 이상의 확률로 우울증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나타나는 분도 있고 3, 4년에 한 번 심해서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 2월부터 서서히 안 좋아지십니다. 3, 4, 5월달이 피크를 갖다 찍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을 되면은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분들도 있지만 겨울이나 가을에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매년 반복되는 경우는 조금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심한 우울증의 정도는 아닌데 장마 때만 되면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저녁마다 왠지 우울해지고, 비가 계속 내리면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매년 장마 때면은 조금씩 반복되고는 하십니다. 어떤 분은 요 세 개의 주기를 1년 동안에 모두 다 겪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우울증일 때가 우울증이 아닐 때보다 훨씬 더 삶에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성 우울증을 인지하는 것은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지해야 되는 이유는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언젠가는 낫는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항상 발생할 때마다 처음 겪는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4, 5년 전에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저절로 나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우울증이 생기면은 영원히 낫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 계절이 지나가면 나을 거다라는 희망을 갖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성 우울증을 인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 반복되지만 항상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한테 몇 월 달에 있었는지 계절이 어땠는지 여쭤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면서 5번의 우울증을 겪었고 5번 다 나쁜 일이 있어서 겪었는데 하필 그 나쁜 일은 전부 다 11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확률상 인생의 나쁜 일이 특정한 계절에만 몰려 일어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나쁜 일이 있어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평소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하던 일도 마치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화를 갖다 참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었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이렇게 알고 나면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겨울이 돼서 본인이 일이 되었건 인간관계가 되었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본인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우울증이야.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키는 거는 상대방이나 업무가 아니라 내 우울증으로 능력이 낮아져서야. 자신을 가다듬고 잘 버티다 보면은 결국은 때가 되면 우울증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증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고 슬프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만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푹 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의 신체 증상은 게으름과 무척 비슷합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면 불면증이 되거든요. 그러나 회사에 갈 일도 없고 학교에 갈 일도 없고 애들 도시락 싸줄 일도 없고 나 혼자 지내게 되잖아요. 우울증일 때는 실질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잠이 더 늘어납니다. 새벽 4시에 자서 오후 한 2시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글쎄 잠자는 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새벽 4시에 잤는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느라고 일어나니까 서너 시간밖에 못 자니까 우리는 자꾸 불면증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됐을 때는 어떤 분은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요. 어떤 분은 우울증일 때 10kg, 15kg 체중이 확 부는 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땡겨서 계속 음식을 먹게 되고요. 본인이 찾게 되는 음식은 케이크 되었건 떡볶이가 되었건 치킨이 되었건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만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집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던 사람도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게 됩니다. 혹은 게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심하게 되잖아요. 게임도 옛날처럼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만 됩니다. 원래 내가 그러지 않다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한 겨울부터 이렇게 되고 한 6개월, 1년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게으름이 아니라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겨울잠이랑 무척 비슷해지는 거지요. 동면을 한 곰이 봄이 되면 깨어나듯이 봄이 되면은 조금 괜찮아지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으름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울증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우울증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엄청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4, 5년 잘 끊습니다. 그러다 또 4, 5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시기가 꼭 가을철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라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일 때 술을 찾게 되는 데는 보통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잠이 안 와서입니다. 잠이 안 오다가 보니까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소주 반잔으로 안 먹던 사람은 잠을 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잔이 한 잔이 됩니다. 한 잔이 한 병이 됩니다. 한 병이 2병이 됩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자는 거는 점점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공황 발작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숨이 차고 불안할 듯 할 때요. 맥주 한 잔 쫙 들이키잖아요. 불안이 쫙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반주를 먹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이 생기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 술이 빠져나가는 오후에는 금단 증상으로 불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금단 증상 하면은 땀 흘리고 손 떠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화나는 거. 그리고 공황 발작은 가장 흔한 금단 증상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게 금단 증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겨울철이 되면은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3번째 유형은 술밖에 먹을 수 없어서입니다. 술은 상당한 칼로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주 안 먹고 소주만 마시면은 살이 안 찔 것 같잖아요.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먹고 소주만 마실 때는 전체 칼로리가 줄어서 살이 안 찔 수는 있겠지만 정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매일 먹잖아요. 소주만으로도 살이 찝니다. 소주는 어떤 분은 보통 때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은 안주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환자분들은 우울증 기간에 돌입하잖아요. 술을 마셨을 때만 뭔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존증 환자분이 우울증이셨다고 가정했을 때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도 마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양실조로 굉장히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근원에 깔려져 있는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는 한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자체가 나타나요? 술은 저절로 끊거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섭식장애가 아니라 우울증이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은 입맛이 뚝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잖아요. 속에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섭식장애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울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섭식장애인 분들은요, 식욕이 남아있어서 괴로워요. 음식을 먹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살이 찔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요. 음식을 맛은 먹고 싶어서 씹게 되는 건데 삼키면은 살이 될까봐 음식을 뱉게 되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은 다음에 본인이 억지로 토하게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일 때 음식만 먹으면 토하는 분들은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 음식이 위에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밤늦게 12시 넘어서 본인이 땡기는 음식은 조금 먹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나 본인이 착각하세요. 내가 이거를 먹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요. 어떤 분은 과자만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밥을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밥을 먹잖아요.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기간 동안에 내가 진짜 식욕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억지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토해요. 그때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자가 되었건 단 음료수가 되었건 나에겐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먹지 말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돼 라고 강요받는 순간 위에서는 계속 음식을 받지 못해서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 달달한 커피만 마셔요. 그거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밀크쉐이크나 탄산음료 같은 음료만 마실 수 있어요. 그거로 우리가 건강을 갖다 유지하는 거지요. 서로 섭식장애인 분들도요,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섭식장애는요, 나이가 들면요, 저절로 나아요.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요, 상당수가 저절로 줄어들어요. 20대, 30대인 섭식장애인 분들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도 지금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먹고 토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그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고 토할 때 적어도 영양소의 40% 정도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사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식도염 같은 경우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먹고 토하는데 속이 쓰리고 불편하면은 그때는 위장약을 먹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먹고 토했다 그래서 식도가 파열이 되거나 그런 분은 매우 드물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의외로 치아예요. 치아에는 반짝반짝하게 하는 에나멜이 있는데요. 이 에나멜은 계속 위산에 노출되다가 보면은 상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40대가 되어서 섭식장애가 전부 다 나은 다음에 상당히 많은 치아를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토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한테 들킬까봐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스르륵 하고 밖에 나타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입을 충분히 잘 개어서 위산을 전부 없애고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먹고 토한 다음에 냄새가 날까봐 바로 입 닦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위산이 남아있는 가운데 칫솔이 내 에나멜에 닳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최악으로 이가 망가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난 이상한 사람이야, 난 괴물인가 봐 하면서 스스로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 원인이 우울증이건 그 원인이 섭식장애 자체이든지 간에요, 다
낫습니다. 겨울만 되면 공황장애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괴롭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은 몸이 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왠지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자꾸 사람들한테 미안한 것만 떠오르면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때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전체의 증상의 하나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공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공황 발작이 있고 그 공황 발작이 봄이 되면 사라지고 몇 년에 한 번 나타난다. 그리고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 40대 중반이다. 그때는요, 여러분, 공황 장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의 증세의 하나로 공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비행기 공포증이에요 하고 오시는데요. 여름에 휴가 갈 때는 비행기를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출장 갈 때는 비행기를 타면 꼭 공포증이 옵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지하철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지하철 타는 게 사람이 많으면 비좁고 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울증에 의한 거예요. 우울증의 증세의 일부가 오면서 계절을 따고 주기를 갖고 몇 년에 한 번 6개월 정도 불면증이나 공황이 심하다가 사라지잖아요. 불면증이나 공황장애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5월 달에 헤어졌는데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은 11월 달에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우울증이 생겼다기보다는 우울증이 생겼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슬픈 일이 너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울증이 나의 시련의 고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 이유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유인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다리를 피웠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 알았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생겼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된 일부터 우울증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보통은 5월에 많이 만나십니다. 계절성 우울증이 끝나고 나잖아요. 5월이 되면은 우리가 보복 소비가 있듯이 그동안 안 했던 거에 대한 보복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소개팅을 하시고 여자분을 만나고 남자분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너무너무 재미있게 지냅니다. 그러나 9월달부터 서서히 싸우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왠지 별거 아닌 일이 자꾸 짜증이 나게 됩니다. 야, 그거 하지 마 하는 말을 내가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하기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어디서 만날까? 저기서 만나지? 그러면 그게 우리 집에서 꽤 먼 곳이어도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맨날 니네 집 앞에서 만나야 되지?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한데 억지로 나가게 됩니다. 억지로 나가게 되면 내 입장에선 피곤하지만 있게 되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시무룩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이럴 바에는 왜 나왔어? 그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까지는 너무너무 스킨십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왠지 스킨십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보게 되지요. 내가 매력이 떨어졌어? 사랑이 식은 거야?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고 억지로 관계를 하고 나면 기분만 전문 용어로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고 사랑이 깨지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되면은 혼자 있고 싶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주게 되면은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살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별일 아닌데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하는 커플들이 계세요.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이유 없이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거나 헤어질 거를 생각할 때는요,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진짜 아까운 사람을 놓치잖아요. 다음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람을 놓친 게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슬프고, 상대방은 원치 않는데도 술 먹고 전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괴로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나의 우울증 혹은 상대방의 우울증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곤란을 겪는 게 아닌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